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건설업자 윤 씨와 교류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윤 씨 관련 사건의 지휘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유착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정식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석에 나온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소설이라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 간 통화를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공익 제보라고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들어 문 대통령의 한국당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남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이번엔 총선 부풍 기획서를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 북한 전문 기자가 함께 했다는 건데 해당 기자는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했던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돼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추가로 확보한 CCTV엔 이 남성이 10분 동안 집 앞을 서성이거나 계단에 숨는 모습까지 담겼습니다. 중국 당국이 첨단 제품에 폭넓게 들어가는 히토류를 미국의 보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히토류가 실제 무역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면 단기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우려됩니다. 이틀 뒤 인천공항에 문을 여는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을 미리 둘러봤습니다. 술과 화장품 등 10여 품목을 살 수 있는데 면세품 합산 가격이 $600를 넘으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가 들어와 있는 곳은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라는 룸카페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밀폐된 방들이 쭉 있고 안에 들어와 보면 TV와 푹신한 바닥 깔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 성업 중인데 학부모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6년을 끌어온 김학의 의혹에 대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부적절하게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직들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검찰이 과거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지 주목됩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히 당시 검찰은 경찰이 성범죄만으로 송치한 점을 기화로 해서 경찰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판단한 여성들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수사에만 주력을 했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2013년 검찰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조사한 뒤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여성들의 진술이 타당한지 따지는 데 매달렸고 김 전 차관이 뇌물을 받은 의혹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직들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중천이 만났고 친하게 지냈다라고 확인됐던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다수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윤 씨가 연루된 상가 분양 사기 사건에서 윤 씨가 바라던 대로 수사 담당자가 바뀐 점을 들었습니다. 이 같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과거사위는 이들에 대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전 총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윤 씨 관련 사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오늘 과거사위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새롭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하나가 동영상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윤 씨가 상습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에 당사자들을 협박했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저희 취재진이 만난 윤 씨의 지인도 같은 뜻으로 말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윤중천 씨의 별장 성접대 영상이었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는 영상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동영상을 지금도 은밀하게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조사단에 따르면 윤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은 피해자만 최소 5명에 달합니다. 이는 6년 전 경찰 수사 기록에도 확인됩니다. 윤 씨 별장을 드나들었던 지인들이 윤 씨가 여러 사회 유력가들의 성관계 영상을 찍었고 이를 나중에 써먹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취재진이 만난 윤 씨 해병대 지인도 이를 털어놨습니다. 석고라에 할 때는 아무리 신선한 걸 몰랐어. 이게 점점 이상한 데로 흐르는 거야. 또 다른 해병대 동료가 윤 씨에게 별장 영상으로 협박당한 정황도 밝혔습니다. 춤을 췄는데 응?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디오 영상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내보여드리는 거야. 보이는데. 동영상을 내밀며 당시 건설업을 하던 지인에게 일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기 정보 촬영돼 있으니까 너 주의해라고 말하면서 그 대신 너가 나한테 무슨 걸 갖고 오네 해결해주마 이렇게 되는 거야. A씨가 지목한 동료는 취재진에게 윤 씨와 친분은 있지만 영상 관련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부인했습니다. 과거 사위는 윤 씨에게 영상을 빌미로 협박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이젠 익숙해진 법정이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은 곳입니다. 오늘 같은 법정에 전직 대법원장이 섰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앞에 놓인 혐의는 민감한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들 뒷조사를 한 혐의 등 모두 47개나 됩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의 피고인으로 섰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들어서자 고영한 전 대법관과 모든 변호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 아래서 함께 손발을 맞췄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재판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이었던 3명의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직업이 없다고 짧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시절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의 재판에 개입하는 등 47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20여 분 동안 준비해온 입장문부터 읽었습니다. 먼저 검찰의 공소장을 한편의 소설 같다고 했습니다. 재판 거래는 검찰이 포장한 내용일 뿐이며 블랙리스트 이혼 역시 통상적인 인사문건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겁니다. 또 검찰이 자신이 일하던 기간에 대해 모든 직무행위를 샅샅이 뒤졌다며 사법농단 수사를 사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검찰의 공소장에는 알맹이는 없고 재판 거래라는 말잔치만 무성하다며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직무를 수행한 부분이 모두 직권남용으로 기재돼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런 피고인들의 주장에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두 진술 단계에서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오늘 재판은 6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곳곳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때 후배 판사들이 겁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적도 있죠. 그러자 검찰은 이제라도 인사불이익을 받은 판사들에게 사과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발언 기회와 순서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면서 향후에 치열한 재판을 예고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상고법원 문제를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도움을 얻으려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이에 있다면서 검사의 말을 막아섰습니다. 검사의 발언이 공소장에 담긴 혐의보다 더 많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며 반발한 겁니다.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법관들이 겁박당한 것 같아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라고 말하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인사불이익을 받은 판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 일정을 두고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검찰은 8월에 끝나는 구속기간을 고려해 빨리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양 전 원장 측은 200여 명을 증인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 전 원장의 주장대로라면 9월이 지나야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위해 재판을 늦추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기밀 누설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외교기밀 유출을 두둔하는 정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을 강한 톤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기밀 누설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외교기밀을 정쟁에 이용한 불미스러운 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외교기밀 유출 의혹의 한 축으로 지목된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당을 향해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을 담당해 받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 대통령은 당리 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지 말아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은 사과 대신 공포 정치에 굴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진 기자.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모든 지금 정쟁을 사실상 총지휘하시는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문 대통령을 향한 강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정권이 기밀 누설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교 관련 기밀 다 꺼내서 국민들에게 흔들었습니다. 대통령 청와대가 전부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의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편한 야당 의원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 여당의 탄압에 앞으로도 당당히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공포 정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기밀 유출이 아니고 구력 외교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보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곧바로 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냈죠. 최근에는 이런 상황이 몇 차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이 계속 나오는 배경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수미 기자, 우선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청와대는 그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외교 기밀 누설이라는 점에 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일반 이슈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야당과 입장이 다른 경우에도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국익에 걸린 외교 문제까지도 정쟁 대상으로 삼는 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최근 들어서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비판 발언이 몇 번 더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야당 비판이 잦아지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한국당은 반발을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청와대가 강경 기조로 돌아선 것은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최근 한 달여를 보면 여야 간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몇 년 만에 국회 몸싸움이 등장을 했고 이후에도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판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제1야당이 국회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건데요. 최근 한 달간의 장외투쟁을 마치고도 등원을 거부하자 청와대 기류도 강경하게 돌아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당분간은 청와대하고 범여권 대 한국당의 대결 구도 이거는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현재 상황을 풀 만한 전환점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장애투쟁이 이어지면 여당이 야당에게 뭔가 국회로 복귀할 만한 명분을 주고 등원을 독려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있어 왔는데 지금은 서로가 고소 고발을 이어가고 있어서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저녁에 강효상 의원과 외교관 K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강 의원과 K씨가 최근 들어서 잇따라 내놓고 있는 입장을 잘 들여다보면 본격적인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들로 보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 행정부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지인들에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 그러면서 핵심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외교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튼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지난달 한 매체에는 한미 정상회담 실무 협의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보안 사항인 정상 의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강 의원은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공개한 뒤 기밀 유출 논란이 일자 제보자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누구나 알만한 실상을 공개하는 건 당연한 의정 활동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K씨는 강 의원이 이렇게 외부로 공개할 줄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K씨는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거나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이 민감한 외교 정보를 이용해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 처음이 아닌 만큼 K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외교부는 K씨가 강 의원에게 총 3번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이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나 강 의원이 공개할 줄 몰랐다는 K씨의 주장은 모두 법적인 다툼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남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북풍 기획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 함께한 인물이 MBC의 북한 전문 기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해당 기자 김현경 기자는 저희 취재진에 대응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가 이런 짧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며 어제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대북 특사로 파견됐던 국정원장이 여당의 싱크탱크 수장을 만났고 이 자리에 북한 전문 기자가 동석했다는 것만으로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집권 여당의 총선 병참 기질을 자처하는 정치인, 그리고 친여 성향의 방송사에 재직하는 기자와 국정원장이 총선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면 북한 관련 이슈를 키워서 여론을 휩쓰는 북풍 정치가 내년 선거에서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 김연경 기자는 JTBC 취재진에 대응할 가치가 있다고 보느냐, 정쟁에 말려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북한 전문 기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북풍을 기획했다면 곧 MBC가 희대의 특종을 하겠다며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한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게 각각 경고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5.18 막말 의원들에 이어서 이들에 대한 징계 역시 여론과는 동떨어진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달 진짜 징하게 헤쳐먹는다며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정진석 의원도 바로 다음 날 세월호 그만 우려먹으라고 하라. 이제 징글징글하다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옮겨 적었습니다.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추모의 분위기 속에 연달아 유족을 폄훼하는 막말이 이어진 겁니다. 그러나 차 전 의원은 오늘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함께 자유한국당 윤리위에 회부됐던 정진석 의원은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만 받았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의원총회에 나가지 못하는 등의 제약이 생기긴 하지만 차 전 의원은 현역 의원이 아니라 해당이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징계가 곧 다가올 총선 공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긴 어려워 징계로서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또 공식 회의에서 구두로 사과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다루는 듯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표현 자체도 국민 감정과 맞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키는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끝내 결론은 말 그대로 솜방망이 징계였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죠. 서울 종로는 청와대가 있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인지 역대 총선에서 주로 거물급 인사들이 출사표를 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 총선이 아직 1년 가까이 남아있지만 벌써부터 여야 모두 현직 총리나 당대표 같은 정치적인 무게감이 큰 인물들을 후보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이 필요하다면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라도 지는 게 맞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 통합니다. 정치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총선 때마다 주로 대선 주자급 후보들이 몰렸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종로구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15대 총선에선 두 사람이 맞붙기도 했습니다. 종로 출마가 때론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하며 세를 잃었습니다. 황 대표 측도 이 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대선 주자급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이낙연 총리 측은 황 대표가 종로로 나선다면 맞대결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종로로 집을 옮기겠다며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현역 지역구 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의장들은 관례적으로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 전 의장도 차기 대선 출마를 고심 중이라 선뜻 종로를 내주긴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예, 2012년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영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비서실장 시절 시작된 이 사업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한 그 사건이기도 하죠. 오늘 경찰이 해군기지 반대 시위 과정에 국가가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이 한창이던 2012년 초 구럼비 바위 발파를 막는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합니다. 경찰이 시민들의 팔이 들어간 파이프통을 망치로 깨고 톱으로 자릅니다. 인간 백정이네, 인간 백정이야. 대한민국 경찰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풀지.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진압을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해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한 다음에 반대 주민들과의 갈등은 그 경찰력과 사법적인 쟁송을 통해서 해소시켰습니다. 진상조사 보고서엔 경찰과 해군, 국정원 등이 강경 진압을 공조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8년 유관 기간 대책회의에선 인신 구속을 해야 반대 소위가 낮아진다. 분열은 좋은 상황이란 대화까지 오갔습니다. 해군기지 기공식 이후인 2011년 8월부터 1년간 경찰은 경력 2만 명을 제주에 투입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집회 시위에도 체포, 구속 등이 남발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이버 여론 조작도 벌였습니다. 조현호 청장 시절 인터넷을 통한 국책사업 반발 관리가 성과로 꼽힐 정도였습니다. 국정원과 기무사는 시위자 등 민간인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군과 국정원으로부터 많이 휘둘렸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을 통해서 제주 과정에서 민간인도 사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주민 입장에서는 공권력들이 그것이 국정원이 뒤에 있었는지도 아마 몰랐을 거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해군기지 사업 관련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오던 남성이 집까지 쫓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CCTV를 추가로 확보했는데 이 남성은 10분 동안 문 앞에서 서성이고 계단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나 문으로 손을 뻗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히자 계속 두드립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찍힌 이 같은 CCTV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자 이 남성을 성폭행 미수 혐의 등으로 수사하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JTBC 취재진은 주변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문이 닫힌 뒤 남성이 문 앞을 계속 서성이다 내려가는 척하더니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휴대전화기 손전등을 켜서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합니다. 남성은 계단에 숨어 있기도 하고 여러 차례 계단을 오가다 10분 뒤에야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남성은 같은 입주민인 척하며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합니다. 남자가 7층을 누르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7층 가는구나, 입주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리더니 이제 6층에서 내려서 자기 방문을 두드리고 막 10분 동안. 이 남성은 집 주변 골목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수십 미터를 몰래 따라왔습니다. 경찰은 CCTV 속 남성인 30살 A씨가 자수 의사를 알려오자 집으로 가서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처음엔 주변을 둘러보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피해자에겐 A씨가 또 오면 그때 신고하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해자가 스스로 CCTV를 확보해 2차 신고를 하자 다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따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네, 팩트체크를 바로 좀 해보겠습니다. 체포된 이 남성을 강간 미수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동의가 4만 건을 넘겼습니다.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죠. 오대영 기자, 강간 미수죄는 안 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맞습니까? 네, 법률가들은 대체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폭행으로 죄를 물으려면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야 합니다. 이걸 강간 그리고 강간 미수의 착수 시점으로 보는 건데요. 착수가 되지 않으면 미수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경찰도 그래서 이제 강간 미수 혐의는 아직 적용을 하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네, 하지만 완전히 가능성을 닫을 수 없다는 다른 견해도 있었습니다. 1991년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고 여성이 혼자 있는 방문을 부술듯이 두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라고 하자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대법원은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기세로 방문을 강하게 두드린 것을 폭행, 즉 성폭행 착수 시점으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판례를 이번 사건에도 대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영상만으로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이번 사건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네. 그래서 성폭행을 할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실제 폭행이나 협박으로 느낄 만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더 따져봐야 됩니다. 반면에 주거 침입은 뚜렷해 보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집 안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와 공용 계단, 복도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이곳을 의사에 반해서 침입하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됩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 2017년 기준으로 성폭력이 일어난 장소를 보겠습니다. 불특정한 장소를 빼면 주거지가 16.1%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 뒤가 노상, 교통수단, 그리고 숙박업소 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건수로도 파악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청의 범죄 통계를 보겠습니다. 주거 침입 성범죄는 2014년에 329건이었고 조금씩 늘었습니다. 2017년 305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1년에 300건이나 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범죄는 그러면 다른 성범죄보다는 더 엄하게 처벌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중 처벌됩니다. 주거 침입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모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에서 성폭력을 당하면 그 피해는 다른 경우보다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네,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어제 일본에서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덮친 흉기 난동 사건에서 범행에 걸린 시간은 불과 10초 정도였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자신도 목숨을 끊는 확대 자살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 분석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전날 흉기를 휘둘러 초등학생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먼저 편의점 앞에서 30대 남성을 찔렀습니다. 이후 약 70m를 이동해 버스 정류장에 초등학생을 공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여 초에 불과했습니다. 51살 이와사키 류이치로 밝혀진 이 남성은 현장에서 4-5km 떨어진 곳에서 고령의 친척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일반적인 묻지마 살인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해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확대 자살의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가타다 다마미는 NHK 인터뷰에서 자살 욕구가 강한 상태에서 일으킨 범죄라면서 세상에 대한 불만과 사회로부터 고립된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쿨버스가 안전하다는 통념도 깼습니다. 学校の職員さんたちがちゃんと見守りながらこうやってね毎日やってらっしゃるからねでその中こういう事件が起きるってことはねなんともどうしようもないですね.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에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중국에선 작년부터 무단횡단한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위에 설치한 전광판에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의 사진을 띄워놓는 겁니다. 미성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생활 침해다. 중국이 점점 더 감시 사회로 간다는 비판들이 나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신호등 아래로 한눈에 보이게 얼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한 사람입니다. 중국 산시성에 있는 타이위안에선 빨간불에 길을 건너면 일주일 동안 얼굴이 공개됩니다. 감시 카메라에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로 신호를 어긴 사람을 바로 잡아내는 겁니다. 이후 감시 카메라가 찍은 사진은 물론이고 신분증의 사진까지 함께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미성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 네티즌 사이에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의 취지를 어기는 것이란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얼굴 공개란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지난 2017년 기준 앞선 3년 동안 중국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 숨진 사람은 4,000명에 이른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실제 선전시에서 안면 인식 기술로 반년 만에 무단횡단한 13,930명을 적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당국이 무단횡단자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중국인들을 감시체제에 길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선 2015년부터 인공지능 감시 카메라로 망을 구축해 시민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태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25년 전에 도둑맞았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가 식당 벽지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난당한 문화재가 작물로 나온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하고 골동품 수집가의 식당을 압수수색해서 보물 1,008호 만국전도를 찾아낸 겁니다. 경찰은 11년 전에 도둑맞은 숭례문 현판 글씨의 목판도 회수했습니다. 이건 비닐하우스에서 발견도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벽지 뒤에 숨겨진 종이를 꺼내 3번 펼치자 빛바랜 지도가 나옵니다. 25년 전 도둑맞은 보물 1,008호 만국전도를 경찰이 회수한 겁니다. 바다와 육지를 다른 색으로 칠했고 한자로 쓴 조선이 선명합니다. 1661년에 그린 건데 서양식 세계지도 중에선 가장 오래됐습니다. 서울 동대문의 함양 박씨문중이 갖고 있었는데 도둑맞은 뒤 찾지 못했습니다. 서학과 실학을 받아들인 조선적인 지식인들이 스스로 세계지도를 그렸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요. 경찰은 누군가 지도를 팔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골동품 수집가로 알려진 피의자 A씨의 식당을 압수수색하다 벽지를 뜯고 찾아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숭례문 목판도 회수했습니다. 전남 담양에서 도난당한 건데 글씨의 주인인 양녕대군의 후손이 숭례문 현판 탁본을 본떠서 1827년에 만든 겁니다. 역시 매물로 나온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경기도 양평에 있는 B씨의 주거지에서 찾았습니다.
피의자는 이 비닐하우스 창고 안에 숭례문 현판 글씨가 담긴 목판을 보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햇빛이 바로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문화재를 보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곳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곧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물건을 내놓으면은 처벌받지 않는 걸로 잘못 알고 이렇게 하는데 문화재 은닉 사범으로 해서 처벌은 가능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숨진 가수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배후로 부인 서혜순 씨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법원이 이 기자가 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천만 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가수 김광석 씨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을 그린 영화 김광석입니다. 2017년 영화를 제작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부인 서혜순 씨가 살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서 씨는 이 기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 기자가 언론 인터뷰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제기한 주장에 대해선 명예훼손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이 기자가 서 씨를 유력 용의자로 표현한 것 등을 허위 사실로 봤습니다. 김광석 씨의 저작권을 빼앗고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영화로 명예훼손을 했다는 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겼지만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최근 제주 서귀포 중학교에 피자 125판이 배달됐습니다. 이 학교 학생 2명이 올 초에 길에서 준 지갑의 주인을 찾아줬는데요. 학생들이 사례금도 마다하자 고마운 마음에 그보다 훨씬 큰 피자 선물을 쏜 겁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학교 시간 제주도 서귀포 중학교에 604인분 125판의 피자가 한꺼번에 배달됐습니다. 피자를 보낸 건 이 학교 졸업생인 34살 오승진 씨였습니다. 지난 1월 30일 서귀포 중학교 3학년 강태원, 한웅 두 학생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에는 현금 30만 원가량이 들어있었는데 두 학생은 오 씨를 직접 찾아 돌려줬습니다. 경찰서도 갖다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저씨가 다시 찾으러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신분증 그런 걸 확인해서 오 씨는 어떻게든 보답하려 했지만 두 학생은 사례금도 극구 사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던 오 씨가 생각해낸 게 바로 통큰 피자 선물이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해서 가져다 드린 거고 그리고 살해를 목적으로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동네에 살며 오랜 단짝이었던 두 3학년생 친구들의 선행은 후배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됐습니다. 지갑에 든 돈보다 3배나 많은 피자값을 흔쾌히 낸 오 씨는 후배들이 자랑스러워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와 이혼한 맥킨지 베이조스가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눠야 할 과분한 돈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우리 돈으로 21조 원 정도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더 기빙 플래지는 2010년 워런 버핏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이츠 부부의 주도로 시작됐습니다. 기부 선언이라는 뜻의 이 자선단체에 현재까지 204명이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맥킨지 베이조스도 이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맥킨지는 기부 의사를 알리는 글에서 자신에게 나눠야 할 과분한 양의 돈이 있다며 기부 계기를 밝혔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여러 자원들을 갖고 있는데 자신에게는 그중 하나가 돈이라는 겁니다. 지난달 초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와 이혼 합의 후 맥킨지는 전체 아마존 주식의 4%를 갖게 됐습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맥킨지는 전 세계에서 22번째로 자산이 많습니다. 현재 자산은 우리 돈 약 43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기부액은 절반인 21조 7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맥킨지는 기부에 대한 소신도 밝혔습니다. 자선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되 기다리지 않고 금고가 빌 때까지 이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인 제프는 트위터에 맥킨지의 결정이 놀랍고 사려 깊다며 응원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히토리오는 첨단 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희귀 자원입니다. 미국은 중국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심야 성명을 통해서 이 히토리오를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보복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히토류를 무역전쟁의 무기로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신경진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히토류 공장 시찰 장면입니다. 시 주석은 히토류는 중요한 전략 자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무역 협상을 파기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이후 히토류를 무역 전쟁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어젯밤 심야 성명을 내고 히토류 보복 카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如果有谁想利用我们出口稀土所制造的产品，反用于遏制打压中国的发展，那么我想赣南原中央苏区人民、中国人民都会不高兴的。 관영 황구시보는 바로 중국은 세계 히토류 생산의 80% 이상을 점유한다며 보복 행동이 국제관계의 기본 논리라고 협박성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미국 히토류 수입의 78%가 중국산인 점을 고리로 위협을 구체화한 겁니다. 히토류 소비 대국인 한국도 중국산 비중이 61%에 달합니다. 중국 정부는 올 하반기 히토류 생산 쿼터를 다음 달 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미국의 보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잇따라 내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히토류는 반도체와 항공기 엔진 등 대부분의 첨단 제품에 들어갑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으면 미국의 첨단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제품 생산을 멈추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 꺼내들었다가는 장기적으로 역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 랴오이다오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겪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였습니다. 초기에는 일본이 외교 라인을 통해 항의와 읍소를 할 정도로 타격이 있었습니다. 이후 히토류 수입선을 넓히고 대체 연구에 나서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췄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등 첨단 제품의 핵심 분야에 쓰입니다.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미국의 산업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매장량은 미국의 10배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채굴과 정제 과정 등의 유독물질을 사용해 환경 오염도 필연적입니다. 선진국들이 단기간에 공급을 맞추기 어려운 겁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기업인 블루라인이 호주와 합작 기업 형태로 히토류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장은 충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극복 가능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중국 황구시보도 히토류를 대응카드로 쓰려면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며 미국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예상보다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어제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면서 후폭풍이 상당히 큽니다. 개발에 140억 원의 국고가 지원됐는데 정부가 곧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를 내준 식약처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세계 최초의 유전자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거는 기대만큼 개발 비용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복지부와 과기정통부에서 82억 1천만 원, 산자부 프로젝트로 52억 원, 정부가 투자한 지원금만 140원가량입니다. 국가지원금은 목표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면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곧 연구심의위원회를 열어 환수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허가를 내준 식약처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바뀌면서 허가가 난 게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2017년 4월 열린 첫 허가 심사에서는 전문가 7명 중 6명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연골재생 효과는 없고 통증 완화만을 위해 허가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재심사를 열면서 심사위원 5명이 추가됐고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1차 회의에 참석한 3명이 일정상 못 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한 시민단체가 당시 식약처장인 손문기 전 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어젠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식약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서울의 버스기사가 되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의 버스기사들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동틀 때부터 자정까지 일하는데 기사들의 급여 수준은 거의 꼴찌를 달립니다.
전국적인 버스 파업을 가까스로 넘겼다지만 경기도는 7월에 전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취재 요청을 직접 확인하는 뉴스미션, 오늘은 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이고 경기도에서는 15개 회사의 버스기사들이 파업을 하려다가 유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협상이 다음 달로 미뤄지면서 이 파업의 가능성도 아직은 좀 남아있게 됐는데요. 이 경기도의 버스기사들이 도대체 이 버스를 멈추면서까지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왜인지 뉴스미션이 취재해보겠습니다. 취재진은 실제로 파업에 들어간 수원의 버스 차고지를 찾았습니다. 버스기사들은 일단 살인적인 운행 시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16시간도 넘는단 말이야. 일이 19시간 20시간이니까 그 실시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 버스가 경기도 용인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차입니다. 이 시간을 보니까 곧 출발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또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직접 타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민성기 씨. 새벽 6시 반에 집에서 나온 뒤 11시간째 근무 중입니다. 용인을 빠져나가는 구간부터 차는 막히기 시작하고 고속도로에선 끼어드는 차들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면 안 되죠. 나오면 타야지. 들어오는데 몰래죠. 저렇게 들어오면 확 들어버리잖아. 9호선 신논현역에 도착해 늘어선 승객들을 태우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랜 시간 운전하다 보니 졸음이 올 수밖에 없지만 물도 맘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올라올 때 안 먹어. 올라올 때는. 혹시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렇죠. 화장실 가야 되니까. 차고지에 도착하니 밤 9시가 가까운 시간. 퇴근은 멀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쉬시고 다시 나가셔야 됩니까? 한 30분 있다 나가야 돼. 밥 먹고 한 30분. 30분? 네. 한 번 왕복하는데 약 3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하루 5번을 왕복하면 녹초가 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기사들이 한 달 평균 일하는 시간은 262시간. 서울보다 50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월급은 345만 원으로 서울보다 약 60만 원이 적습니다. 목표가 서울로 진입을 하는 거야. 2년 정도 이제 경력을 쌓아가지고 서울로 오려고 하죠. 서울로 옮기는 사람이 늘면서 경기도 기사들의 숙련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마구제비로 기사를 뽑았단 말이에요. 솔직한 이러다 후진도 못해요. 후진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기사가 더 필요하지만 확충이 안 될 경우 수익성 등을 고려해 일부 노선을 없애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아요. 차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1시간에 한 대씩 있는 것만은 감지덕지한데. 경기도의 버스기사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면 시민들의 편리함이나 안전도 계속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미션 서효정입니다. 예, 강경파 볼턴에게 다시 고난의 시절이 오는가?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본 방문 기간에 북한 미사일 발사 평가를 놓고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게 공개 면박을 줬었습니다. 이후에 볼턴은 일왕 주최 국빈 만찬에 불참했고 귀국길도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일본 왕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입니다. 건배를 하는 동안 유독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미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개 면박을 당했던 볼턴 보좌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 참모들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며 볼턴의 강경론을 거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볼턴의 이유 없는 국빈 만찬 불참에 추측이 무성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의 이상 기류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볼턴은 다음 날 귀국길에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고 나홀로 아랍에미리트로 향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자기 자리를 걱정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보다 동맹국 방문으로 대통령의 신뢰를 과시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날 오르테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통령과 볼턴 중 누구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미국 행정부에 메시지를 보내려는 시도라며 볼턴을 사실상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은 견제하고 폼페이오 장관의 손을 들어주면서 2020년 재선을 위해 강경 일변도의 대외 정책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화살머리 고지에서는 아군 300여 명과 적군 3천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남북 군사 합의를 바탕으로 4월 1일부터 비무장지대에 있는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 발굴이 한창 진행 중이죠. 그 현장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가파른 언덕을 따라 20kg 무게의 보호장구를 착용한 장병들이 지뢰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지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흰색 선으로 구분해 놓고 유해 발굴에 앞서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149발의 지뢰와 2,400여 발의 불발탄이 이들의 손을 거쳐 제거됐습니다. 지뢰를 제거한 구역에선 호미와 솔로 흙을 걷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유해나 유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작업은 필수입니다. 지난 2달간 발굴한 유해는 325점이고 이 중 국군 전사자로 추정되는 완전 유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이 장전된 채 그대로 묻혔던 M1 소총과 수십 발의 총알 자국이 있는 수통까지 한국전쟁 당시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을 담고 있는 유품도 2만 3천여 점이 나왔습니다. 방탄조끼 역시 국군이 사용했던 방탄조끼로 특별히 있고 안쪽에서 나오는 유품들이 안에 소곤유나 단추류들이 아군이 사용했던 겁니다.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만 아군 300여 명과 적군 3천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남측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북측이 호응해 올 경우 발굴이 본격화되면서 더 많은 유해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농촌의 골칫거리 중 하나가 멧돼지입니다. 한번 지나갔다 하면 농작물이 쑥대밭이 되고 사람도 위협하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경북 영주에 설치한 멧돼지 덫에 이렇게 5마리가 한꺼번에 잡혔습니다. 멧돼지의 특성을 살려서 때로 잡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윤재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덫 안으로 들어옵니다. 맛있게 먹이를 먹고 있으니 밖에 있던 2마리도 발을 들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이 덫으로 멧돼지 3마리를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멧돼지가 사과밭을 망쳐 골머리를 앓던 경북 영주의 농민도 얼마 전 덫을 확인하곤 깜짝 놀랐습니다. 덫 안에서 5마리를 본 겁니다. 됐어. 이리로도 저리로도 가보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이제 스프링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밀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이렇게 딱 닫히거든요. 이렇게 잡기까지 꽤나 공을 들였습니다. 덫을 설치하기 전 먹이를 넉넉히 뿌려놔 단골 맛집처럼 자주 오게 만들었습니다. 덫을 설치하고도 일주일 동안은 문을 열어놓고 먹이를 마음껏 먹도록 놔뒀습니다. 그런 다음 덫의 문을 내려 멧돼지를 기다렸습니다. 멧돼지를 때로 잡는 덫은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개발해 올해부터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남 담양과 전북 순창에 놓은 덫 3대에서 모두 13마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내년까지 설치해달라는 신청이 6,800여 대나 몰려 심각한 곳을 골라 선정해야 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농진청은 설치 비용의 6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2주 전이었죠. 인천 축구클럽의 통원 차량 사고 이후 법이 또 바뀔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 탑승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재림이법에서 적용 대상에 빠져 있는 곳들이 많은데 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하나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땜질식 법 개정으로는 사고를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어린이 스포츠 클럽들은 지난 15일 인천 송도 축구교실 사고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발판이나 경광등을 붙이는 등 개조가 된 어린이 보호 차량은 별로 없습니다. 안전띠도 제대로 매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안 하고 다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015년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를 태우는 차량은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어른이 함께 타야 합니다. 문제는 적용 대상에 빠진 곳이 많다는 겁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학원, 체육시설이 포함됐지만 수영과 태권도 등 종목이 한정됐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 클럽도 빠져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와 교육부가 소관부서를 두고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합기도장에서 사고가 난 뒤에야 정부는 합기도장만 발랑 추가했습니다. 또 합기도가 사고 났다고 합기도만 넣는 것도 사실 너무 웃기잖아요. 스포츠클럽도 함께 넣어야 한다는 권익위의 권고는 묵살됐습니다. 새로운 사각지대도 속속 등장합니다.
대치동에선 학원과 학원 사이를 잇는 셔틀이 생겼고 버스를 여러 업종이 공유하는 방식도 흔합니다. 모두 세리미법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용자가 아니라 시설 중심으로 돼 있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가 어느 시설에 소속돼 있는지 따지기보다 어린이가 타는 모든 차에 법이 적용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요즘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 많이 보입니다. 앱 하나로 쉽게 빌려 탈 수 있죠. 좀 위태로워 보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가 빌려주는 업체들을 조사해봤습니다. 대부분 안전 인증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손쉽게 빌릴 수 있는 전동 킥보드지만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주로 출퇴근 때 이용하는데요. 업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인데 아직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인기 업체의 전동 킥보드도 안전 인증을 안 받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 인증을 받는데 2달 가까이 걸리다 보니 일단 영업부터 시작한 겁니다. 상위 3개 대여업체가 모두 이런 상황인데 이 업체들의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가 7만 명이 넘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200건이 넘었습니다. 이달에는 배터리가 폭발해서 이용자가 숨지는 사고도 났습니다. 업체들은 인증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킥보드를 수입한 업체가 인증을 받은 뒤에 조금 개조를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튜닝에 해당이 되는 제품이고요. 제품의 성능이 바뀔 수 있으며 다시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려면 전동 킥보드에 KC마크가 붙어 있는지 보면 됩니다. 모델명을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들을 조사해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오늘 낮 12시 45분쯤 세종시 일대에서 폭발음이 나고 창문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50여 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확인한 결과 이딴 폭발음은 인근 상공에서 이루어진 미 공군 전투기의 훈련으로 생긴 소닉붐 현상이었습니다. 소닉붐은 전투기가 음속으로 돌파하며 내는 충격파로 지상과 가까우면 주택의 유리창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인근 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한 척이 해경 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방탄정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해경은 당시 어선에 타고 있다 바다에 빠진 중국인 선원 4명을 구조한 뒤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해 대표 꽃게잡이 지역인 인천 연평어장에 올해 꽃게 어획량이 뚝 떨어지며 꽃게 가격도 2배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인천 옹진수협에선 크기가 큰 암꽃게의 경우 1kg당 4만 5천 원에서 4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소비자들은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을 주고 사야 합니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현대중공업을 쪼개서 본사를 서울로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며 삭발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법인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누고 본사격인 지주사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조도 여기에 반대해서 이틀 뒤 주총이 열릴 장소인 현대중공업 한마음회관을 사흘째 점거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김해 공항에서 직원들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밀려 수익성이 떨어지자 영업 직원들만 남기고 부산을 떠나기로 한 겁니다. 하반기부터는 부산에서 출발하는 항공편도 줄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밀착카메라는 시청자 제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 학교 근처에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성인용품 가게가 있다는 건데요. 또 치킨을 판다고 등록해놓고 학생들에게 밀폐된 방을 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영업하는 곳들을 정원석 기자가 담았습니다. 최근 저희에게 들어온 제보입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성인용품 가게가 생겨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사진을 보면 통유리 안으로 성인용 인형까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현장을 찾아봤더니 지금은 간판도 내리고 안쪽도 볼 수 없도록 모두 가려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쪽 오른쪽으로 돌아가 보면요. 여전히 선정적인 문구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가게 앞으로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물론 어린이집 통학 차량도 지나다닙니다. 예쁜 인형 있다, 마네킹 있다 이렇게 것들이. 논란이 되자 커튼을 내려 더 이상 안을 들여다볼 순 없는 상황. 하지만 학부모들의 마음은 놓이지 않습니다. 혹시 저 자리에 아이들은 자유롭게 다니는 길이잖아요. 관련 법규에 따르면 학교 주변 200m 반경 안에선 이런 업소들이 영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 한창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아침 시간대인데요. 여기가 학교 후문으로 성인용품샵까지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 경계가 되는 지점입니다. 지도상으로는 대략 250m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직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아이들 걸음 속도로 천천히 걸어왔는데도 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가게 점주는 선정적인 문구와 간판 등은 모두 교체했고 신분증 인식 장치가 있어 미성년자가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영업 중인 성인용품 가게는 이곳만이 아닙니다. 성인용품들이 바깥에서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불쾌하고 좀 민망했어요. 애들이랑 지나갈 때 많이 보이니까. 학생들 많이 지나다녀요? 네, 엄청 많이 와요. 초중고 5개 학교가 인근에 있지만 이곳 역시 불법은 아닙니다. 애가 그걸 보고서 엄마 저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할 것인가가 되게 애매한. 어른들이 저런 거를 다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학부모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성인용품 가게만이 아닙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라는 룸카페입니다. 독립된 방을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내 방처럼 편안하게라는 문구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이하게도 지도상에는 치킨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하는 음식도 뭐 있나요? 라면이나 배달 음식도 시켜 드시면 아무거나 드실 수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교복을 입은 학생 커플들이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수업 중이신지 아니었는지 시간이 수업 이제 빠지고 오시나요? 자주 이용하세요? 방과 후에는 찾는 학생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냥 심심해서 쉴 겸 왔어요. 과거 청소년 탈선으로 문제가 된 DVD방과 비디오방 등은 관련 규정을 마련해 현재 청소년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TV를 설치한 룸카페들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이상한 소리가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 직원들도 감시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이런 손에 무슨 성의를 했나 봐요. 치인다가 커플이 자녀와 함께 찾은 부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가 친구랑 여기로 와봐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부러워해가지고 자기도 가고 싶다 해서 온 건데 이렇게 밀폐돼 있는지 몰랐거든요. 깜짝 놀랐는데 이제 못 가게 해야겠더라고 일단은. 흡연 카페나 유흥 주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는 꼼수는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드나드는 이런 곳까지 꼼수가 적용되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청소년 탈선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봄날, 햇빛이 이제 갓 돋아난 나뭇잎 위로 부서지던 날, 소녀는 면회를 위해서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난생 처음 가본 감옥의 면회소. 거기서 그가 본 것은 면회에도 이른바 급행료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밝은 햇빛 아래에서 벌어지던 어두운 행태들, 무엇보다도 범법을 벌하는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법. 50년 전의 일화입니다. 사법의 말단에서 일어나고 있던 자그마한 일탈이랄까. 아이에겐 충격이었겠으나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탈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대략 35년쯤 전에 4글자 제목의 글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인사유감. 짧은 제목은 얼핏 보면 평범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묵직한 것이었습니다. 사법부가 권력에 굴종했던 암흑의 시대,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일종의 충성서약까지 올렸던 당시의 대법원장은 투철한 국가관에 의한 판결을 강조하면서 고분고분하지 않은 판사들을 대거 좌천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인사유감이란 이 글은 사법부의 암울한 현실을 외부에 알리고자 했던 시도였는데 물론 당연히 그 시도는 좌절됐습니다. 나라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새카맣게 젊은 판사가 비판하는 걸 가만둘 수 없었다. 아마도 그것은 지우고 싶었을 대한민국 사법부 굴종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참으로 끈질기게 계속돼서 2019년 5월 29일 오늘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은 날입니다. 바로 같은 층에서는 전직 법원 행정처장의 재판도 있었으니 말하자면 오늘은 재판 거래를 재판받은 날쯤이 됐습니다. 물론 그들은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숨길 수 없는 역정이 묻어나는 발언들이었죠. 재판을 너무 모르는 조물주가 창조한 공소장에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넘쳐난다지만 적어도 대법원장이 충성서약을 했던 시대에서 이만큼이나 멀리 와 있는 지금 이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21세기의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장면들. 그래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구치소 앞마당 나뭇잎 위로 부서지던 햇살과 그 밑에서 벌어지던 일탈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죠.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틀 뒤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생깁니다. 면세품을 여행길 내내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귀국할 때 짐 찾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걸 팔고 어떤 건 안 파는지 또 혹시 입국장이 혼잡해지진 않을지 이현 기자가 미리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31일 문을 여는 입국장 면세점입니다. 바로 옆이 수화물 찾는 곳인데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내려오면 들를 수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2곳, 2터미널에 한 곳이 생깁니다. 면세로 할인되는 폭은 출국장 면세점과 같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매장에 물건을 채우느라 직원들이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면세점에서 잘 팔리는 화장품과 술이 있고요. 홍삼이나 초콜릿 같은 먹거리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담배는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따로 만든 건 국내 소비를 최대한 늘리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여행객들은 면세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며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면세품을 들고 비행기 타는 것보다 짐을 줄여서 타는 게 좋으니까 제 선물 같은 거 할 수 있게 화장품이나 술 같은 거. 애기들 뭐 선물이라도 사보고 싶네. 우려도 있습니다. 많이 복잡하고 사람들 몰릴까 봐. 관세청은 입국장이 혼잡해지지 않도록 인력을 더 배치하고 면세 한도를 넘긴 물품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전용 통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네, 이렇게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생겼지만 면세 한도는 그대로 $600입니다. 다만 한도를 넘겼을 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입국장에서 산 국산품부터 면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선 면세 한도인 $600가 넘으면 결제 자체가 안 됩니다. $600가 넘는 제품은 아예 갖다 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술과 향수는 이 한도와 관계없이 한 병씩은 살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방과 옷, 술과 향수를 합쳐 $970를 썼더라도 가방과 옷 가격이 $600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일반 물품을 $600 넘게 샀다면 면세범이 $600를 뺀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이때 어떤 물품부터 면세 처리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기존엔 시내 면세점에서 산 가방과 해외에서 산 옷 중 세율이 더 높은 옷 가격을 먼저 공제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가방 가격에 세금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율과 관계없이 입국장에서 산 국산 제품부터 공제합니다. 시내 면세점과 해외, 입국장 면세점에서 각기 $600짜리 가방과 의류, 국산 화장품을 산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을 먼저 면세 처리합니다. 면세 한도를 넘겼을 때 잦은 신고를 하면 15만 원 내에서 관세를 30% 줄여줍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 40%를 물어야 합니다. JTBC 송재입니다. 면세품을 살 기회가 많아지면 면세 한도를 넘기는 경우도 많아지겠죠.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들어오다간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선 정보가 실시간으로 세관에 넘어가는 데다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기내 면세품에 대한 감시도 촘촘해집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출국장이나 입국장 면세점 그리고 시내 면세점에서는 결제를 하는 순간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자료가 넘어갑니다. 면세 한도를 넘는 물건을 샀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바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반면 기내 면세점은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했습니다. 승객이 $600가 넘는 면세품을 샀을 때만 항공사가 관세청에 보고하면 됩니다. 이마저도 한 달에 한 번 자료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출국 면세점에서 $600어치의 물건을 사고 다시 기내 면세점에서 $600어치의 물건을 사도 세관에서 가려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9월부터는 이런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이 관련 규정을 바꿔 모든 기내 면세품 판매 내역을 제출받기로 하면서입니다. 항공사들은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면세 한도를 넘기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승객을 추립니다. 이 명단에 올라갈 경우 출입국 때 정밀 검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네, 첫 키워드는 바람이 분다로 잡았습니다. 화제의 드라마? 예, 물음표가 있어서 예. 안 붑니까 그러면? 예, 바람이 부냐라고 묻는 건데요. 예.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지난주 만찬에 MBC의 북한 전문 기자가 동석했다고 알려지면서 한국당에서는 신북풍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다른 바람 얘기군요. 예.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또 다른 북풍이 있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한국당은 아침 회의부터 여러 번 신북풍을 강조했는데요. 예. 일단 근거 없이 참석한 기자를 북한 전문 기자라는 이유로 북풍이라고 한다면 해당 기자의 모욕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거기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긴 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북풍이 얘기된 지가 꽤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1997년 이른바 총풍 사건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에서 북한 측 인사들을 만나서 대선 직전에 판문점에서 총격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떠들썩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총격 요청 진술 자체는 입증되지 않아서 그거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북측 인사를 접촉한 것은 인정을 받았고요. 이 이야기는 영화 공작의 모티브가 되기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1987년 대선 때도 북풍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칼기 폭파범 마유미가 바레인에서 압송돼서 김포공항에 내리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던 사진인데 이 날짜가 87년 12월 15일입니다. 다음 날이 바로 첫 직선 대선이 있었던 날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외교부 문서를 보면 외무부에서 마유미가 늦더라도 15일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라고 외교 문서에 써 있습니다. 즉 당시 마유미를 대선에 바로 다음 날인 12월 16일 대선에 이용하려는, 즉 안보 불안 위기를 자극하려는 북풍이 있었음이 입증이 됐습니다. 나중에 밝혀졌더라도 그때 이미 다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최근에는 보수 정당에서 북풍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긴 하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남북 대화가 활발했는데 일단 지금은 좀 경색 국면이지만요. 신북풍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전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올해 한국당 전당대회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날짜가 가짜 신북풍이다, 위장평화쇼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미국이 굳이 우리나라 정치 일정까지 감안해서 정상회담을 잡겠냐 해서 많은 공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신북풍에 대한 것도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2000년 당시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발표를 지금 날짜를 보면 4월 10일 날 했습니다. 당시 총선은 4월 13일, 사흘 뒤였는데요. 당시에도 훈풍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당시 여당은 총선에서 졌습니다. 아무튼 뭐 언제부턴가는 북풍이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정설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북풍이 별다른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많은 정치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또 학습 효과도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안보 북풍에도 이제 훈풍과 북풍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안보 불안 위기를 자극하는 북풍은 정치로 이용한다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언제나 비판받을 수가 있고요. 남북 대화 노력을 북풍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대화는 언제 하냐 이런 지적도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이기는 편, 우리 편으로 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서 선거 때 지지해줬으니 비례대표를 달라고 해서 논란이 된 걸 이 시간에 소개했는데요. 오늘 제갈창균 그 외식업중앙회 회장이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좀 다른 주장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신문에 광고 내신 거. 박근혜 때 성명내 지지한다. 중앙에서 이사에서 누구 도와줄 거냐. 그렇게 해서 한 거지. 도와라. 도와주자.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제갈창균 회장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5대 일간지에 1억 원을 내서 광고해서 도와주기도 했다. 지지선언을 했다. 그러니 비례대표를 달라라고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해명을 들어보니까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이전 대선 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할 때 5대 일간지에 돈을 내서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인가요? 그럼 전혀 다른 얘기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에게 20만 명의 진성당원을 모아줬다라는 말도 했는데 이것도 어디에 모아줬냐면 예전 이명박 후보 선거 때 모아줬다라고 오늘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20만 명은 맞나요, 근데? 20만 명 자체도 부정확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회장 지인을 잘 아는 한 지인에게 좀 물어봤는데 20만 명은 무슨 말이 안 된다. 2만 명도 사실 모으기 힘들다. 회장님이 조금 말씀이 앞서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이해찬 대표한테 했나요? 일단 누구를 지지했던 거를 다 얘기하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으니 비례대표를 달라라고 얘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다른 사람도 지지하고 또 당신들도 지지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러면? 가장 정확한 해석은 제갈창균 회장을 잘 아는 지인이 조금 말씀이 앞서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기대어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외식업중앙회는 대선 때 후보를 계속 지지해 왔는데 비례대표를 아직 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달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제는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걸 마치 민주당을 다 도와준 것처럼 얘기를 한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튼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비례대표를 달라고 했는데 그건 이해찬 대표한테 달라고 한 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 이해찬 대표는 뭐 안 준다고 그랬다면서요? 어제 비공개에서 이해찬 대표는 비례대표를 그런 요구로 비례대표에 대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일축했고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미리 직능단체 대표를 만날 때는 미리 좀 조정을 해야지 그런 발언이 나오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제 외식중앙회의 지지 후보를 잠깐 보면 한때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고 그 다음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고 그 다음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편이 내 편, 그래서 그 키워드가 그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실제 대선 전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것들은 사실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도 좀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직능단체, 각종 협회에서는 이길 만한 후보를 지지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엔 협회에 맞는 제도 정비 등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2012년 당시 대선은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후보가 이길지 어떻게 알았냐라고 묻자 선거에 임박해서 지지 선언을 내긴 했는데 당시에 낼 때도 좀 조마조마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러다가 이 적중률이 높은 편이라서 여기 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것 가장 많이 정확히 당선 후보를 맞췄다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이건 회장이 본인이 혼자 찍는 거냐라고 물어보니 그건 아니고 중앙회에 41명의 이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나와서 지지 후보를 뽑는다라고 그런가요? 얘기했습니다. 네, 아무튼 와, 이거 오늘 얘기가 좀 아슬아슬하긴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갈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나경원 격앙 잡았습니다. 뭐 왜 그랬나요? 오늘 한국당은 강원도 고성 산불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맞은편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이 있는데 맞은편에는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 이름표가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이런 자리인데 다 오지 않았습니다. 기재부와 국토부, 문체부 등 모두 6개 부처 차관들을 참석해달라고 요청했고요. 한국전력의 부사장도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상당히 화가 났는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압박하려고 지금 야당한테 공무원들 안 보내요. 이게 청와대가 할 일입니까? 이게 여당이 할 일입니까? 국민의 눈물은 외면해도 됩니까? 나 원내대표가 전에서 약간 글썽거려서 울었다라는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 이견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 사람도 안 나온 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긴 합니다. 참석 요청을 다 했는데 다 안 나온다고 미리 얘기를 했던 건가요? 제가 알아보니까 일단 어제까지 6개 부처와 한국전력에선 미정으로 해놨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오후에 아무래도 힘들겠다라고 연락이 왔고 몇 개 부처는 차관은 힘들고 국장을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밤늦게 다시 국장도 힘들다, 불참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전력 부사장 같은 경우는 회의 5분 전에서야 못 간다라는 통보가 왔었다고 합니다. 오늘 정부의 을지 태국 훈련이 있었고 장관들은 다 국무회의에 NSC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부처에서는 아무래도 차관이 부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장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못 간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실국장, 그러니까 실장과 국장이 참석해도 된다고 했는데 한 명도 안 온 것은 이례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완전히 비니까 그것도 모양이 좋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오전까지 막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불고 햇빛도 강해서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25도, 대전 27도, 남부지방은 30도 넘게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일 거라는 예보입니다. 자, 오늘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문제를 가지고 두 기자가 출연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re's too many things I haven't done yet. There's too many sunsets I haven't seen. You can't waste the day wishing it slowed down. You would have thought by now I'd have learned something.